자, 교재 28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재 28쪽이요. 자, 선생님 아직까지 감기가 다 안 나와서 컨디션이 제정신이 좀 아니에요. 하지만은 나중에 영상을 녹화하면은 또 다시 이 부분을 복습을 해야 돼서 아무튼 오늘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아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과 통치체제가 정비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조선시대의 정치사의 흐름을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와 함께 권력을 잡고 과전법과 같은 개혁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이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선을 세우자는 급진파와 고려를 유지하는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급진파가 이방원 같은 사람과 손을 잡고 온건파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곧 조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급진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조선 초에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온건파 사대부들 가운데 정몽주와 같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원래 그들이 하던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453년에 이른바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세조가 왕위에 오른 사건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필기를 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었느냐? 1453년 15세기 중반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종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사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문종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단종이었는데 왕의 나이에 올랐을 때 불과 나이가 11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문종의 경우에는 죽기 전에 자기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 자신의 아들을 몰아내려고 계획을 꾸미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 세종 때부터 활약해왔던 원로 대신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좀 잘 도와주세요. 내 아들 아직 어리니까 당신들이 잘 도와줘야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해요. 이때 단종에게 부탁을 받았던 원로 대신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김종서라든지 아니면은 황보, 성이 황보씨예요. 황보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11살이에요. 왕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결정은 실제로 이들 김종서나 황보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왕권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약화되고 신권이 강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충은 이해가 되나요? 네,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 문종의 동생, 다시 말해서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봤나요? 네. 우리에게는 이런 대사로 유명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들어봤니? 네, 그 영화 뭐였지? 관상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계유정난을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정재 배우가 이 수양대간 역할을 하면서 그지? 쳤던 대사가 굉장히 밈이 되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이 알려졌었죠. 그죠?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아무튼 이 단종에게 있어서 수양대군은 뭔가요? 삼촌이네요. 그래서 삼촌. 자, 그리고 이 수양대군이 보기에는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내가 왕이 될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수양대군의 경우에는 자신을 따르는 한명회 같은 세력들과 더불어서 단종을 몰아내고 김종서나 황보임 같은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그렇게 왕이 된 수양대군은 이후에 세조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자, 세조가 왕위에 올랐던 명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왕이 나이가 어려서 왕권이 약화된다. 이런 상황이 옳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세조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냐면은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종과 마찬가지로 육조 직계제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상당히 조선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이 모순적인 상황이었느냐?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는데 봅시다. 이 한명회 같은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공을 세운 신하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가 나를 도와서 나를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다면 뭐 해야 돼요? 걔네들한테 그렇죠. 그만큼의 보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한명회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고위 관직을, 조선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조선의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훈구라고 불러요. 이해되나요? 계유정난 때 세조를 왕으로 만든 공을 세운 신하들, 그래서 그 대가로 조선의 권력을 장악한 정치 세력들을 일컬어 훈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들 훈구들의 힘이 점차 강해지게 되면서 성종 때까지도 이들이 여전히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종의 경우에는 내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 이들 훈구대 세력이 너무 커서 이들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종 때부터 지나치게 힘이 강해진 이 훈구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였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 사림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얘네가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났느냐?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온건파 사대부들 지방에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성리학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죠? 그 온건파 사대부들의 계보를 이어서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직에 진출했던 새로운 관리들이 바로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들의 경우에는 계보로 봐도 급진파 사대부를 뒤를 이었던 훈국파를 비판하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온건파 사대부들의 제자들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들로 점차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성종은 이들을 어떤 자리에 임명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조선의 중앙 관제 가운데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언론기구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3사였어요. 그죠? 3사의 관원에 이들을 임명함으로써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겼고 이후에 이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차 조선의 새로운 정치 세력들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교과서에 보시면 사림의 경우에는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라는 이런 설명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지방 출신이잖아요. 지방의 경우에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양반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왕도 정치, 유교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정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핵심은 성종 때부터 사림들이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한 세력으로 성장했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훈구는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겠죠.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신의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사림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훈구에 의해서 여러 차례 사림들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공격 속에서 사림들이 여러 차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적 사건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화의 경우에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이어났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연산구 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무오사화의 경우에는 살인들의 선배들 가운데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삼촌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중국의 의제라고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글이었어. 삼촌에 의해서 쫓겨난 중국의 왕을 불쌍히 여기는 글이었다고. 마치 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조를 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래도 평소에 자기한테 맨날 뭐라고 비판했었던 살인들, 언제 한번 이들을 내쳐야지라고 생각했었던 연산군 그 글을 보고서는 야 이거 살인들 잘못한 거야. 살인들 싹 다 죽여! 라고 해서 죽였던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라는 사건이었어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예요. 패비, 왕비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연산군은 어려서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쫓겨남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을 훈구, 살인 가리지 않고 죄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갑자사화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아무튼 연산군의 경우에는 정치도 제대로 하지 않는 폭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죽이니까 이런 망나니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훈구들이 주도해서 연산군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중종을 새롭게 왕의 자리에 앉혔으니 그 사건이 바로 중종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중종을 왕위에 앉혔던 훈구들이 다시 한번 공신 세력으로서 조선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중종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건가? 아니에요. 그죠? 훈구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왕이긴 하지만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훈구 세력들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왕이지만 왕노릇 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중종이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뽑고자 했는데 이때 중종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인 조광조예요. 조광조. 우영우 유행할 때는 이 드립이 굉장히 빵 터졌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네요. 네, 자 조광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대쪽 같다라는 표현 쓰는 거 아나요?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야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뭐냐면은 대나무는 줄기식물이기 때문에 칼로 위에서부터 자르면은 정확하게 반으로 쫙 하고 쪼개져요. 그래서 대나무가 쪼개진 그쪽의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항상 일자로 반듯하게 쫙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자신이 믿고 따르는 자신이 생각하는 소신에 따라서 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대쪽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이 조광조가 그런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성균관에서 공부해서 관직에 진출했던 사람이에요.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유생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날이 더우면 여러분들 교복도 대충 입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 날이 더우나 추우나 언제나 옷을 딱 제대로 입고 책상 위에 바르게 앉아서 항상 제대로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는 그 높은 사람이나 아는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해도 항상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반듯한 대쪽 같은 성균관의 학생이다 보니까 그 이름이 조선의 조정까지도 알려지게 되었고 왕도 이야 얘를 제대로 내가 밀어주면은 훈구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 기가 막히게 수행하겠다 싶어서 직접 성균관에 가서 스카우트해온 인재 그가 바로 조광조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되고요. 조광조는 왕의 그러한 지원을 힘입어서 자신이 생각했던 성리학적인 이상적인 정치를 해나가기 위한 개혁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혈량과의 실시라고 하는 거 있어요. 혈량과란 무엇이냐?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추천을 받아요. 그리고 간단한 시험을 보고 이 사람을 등용하는 제도가 혈량과라고 하는 제도인 겁니다. 조선에서는 관리 등용 제도에 거의 유일하게 뭐밖에 안 남았다 그랬지? 과거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 그런데 왜 갑자기 추천 제도를 이 사람이 도입해 왔을까? 시험 보고 인재 뽑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고위 정치인들 가운데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패스한 엘리트들이 많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올바른 행동만 하고 살던가요? 그 어려운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도 때로는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 보지 않았나요? 네. 왜 그렇지? 공부 열심히 했으면 훌륭한 사람 아니야? 시험 잘 본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야?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는 시험 보고 사람을 뽑는 건데 시험 잘 봤다고 해서 걔가 꼭 훌륭한 인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어찌 본다면 내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오랫동안 봐온 결과 야, 얘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그지? 그죠? 요런 방식으로 추천받아서 사람을 뽑는 게 좀 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조광조가 실시했던 게 바로 혈량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혈량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새롭게 뽑혔을까?
살인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살인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던 게 바로 이 혈량과입니다. 위훈 삭제란 무엇이냐? 위, 거짓된 훈, 공훈이 있다. 삭제, 그것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위훈 삭제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요. 중종 반정 때 중종을 왕위에 앉히는데 큰 역할을 했던 훈구들 가운데 공신들 있잖아요. 왕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데 내가 노력했던 성과, 그것을 공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위훈, 거짓된 공훈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조별활동에 6명이 6인 1조야. 한 4명, 5명이 열심히 일하는데 한두 명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조 발표하면 같이 그것 때문에 점수 잘 받는 경우들 있죠. 네. 뭐 한다 그러지 그런 거 보고? 뭐 버스 탄다 그죠?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숟가락 얹는다라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중종 반정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실제로 중종 반정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름만 올려가지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조선 조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거짓된 공훈이니까 없애고 쫓아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광조의 그러한 탄핵을 받아서 고위 관직에서 쫓겨난 훈구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다시 말해서 훈구 입장에서 조광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훈구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죠?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전부 다 거짓 공훈이라고 하면서 다 없애자라고 주장했잖아, 그지? 솔직하게 말해서 훈구 입장에서는 조광조는 하루빨리 없애야 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느냐? 훈구 세력들이 모여서 나뭇잎에다가 꿀을 가지고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글씨를 나뭇잎에다가 적었대요. 그러자 밤새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꿀을 갉아먹었더니 나뭇잎에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글씨가 벌레가 갉아먹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그 나뭇잎을 가져가가지고 중종한테 가서 이거 봐라, 하늘이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병거를 보냈다. 이 사람을 죽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중종이 오케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요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과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였지? 아무튼 어렸을 때 KBS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한번 해본 적 있어. 나뭇잎에다 꿀을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벌레들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때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했던 말이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훈구 세력들에게 있어서 조광조는 하루빨리 없애야 될 세력이었고 중종한테 가서 조광조를 없애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종은 의외로 그것을 선뜻 받아들여서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살인들을 내쳤으니 그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뤄질 때는 언제고 중종이 왜 갑자기 조광조를 내쳤을까? 자, 나 힘들어 죽겠어. 돌려가지고 지금 꾸벅꾸벅 자야 되는데 옆에 항상 눈을 부릅뜨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내 마음은 편해요? 아니요. 불편하죠, 그죠? 제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잖아, 그지? 약간 조광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늘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만 하다 보니까 사실 중종 같은 경우에도 조광조가 조금 부담스러워.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전하 성군이 되셔야 됩니다, 공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지만은 점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중종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1번일까 2번일까? 1번, 살인이 훈구를 완전히 잡아먹어서 독자적인 세력이 된다. 2번, 살인과 훈구가 적당한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 2번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조광조가 훈구를 아예 싹 다 쓸어버리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훈구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들의 싸움이 격해지면 가운데 있는 중종도 난처해진 겁니다, 그죠? 싸움개처럼 훈구를 물어뜯는 이 조광조의 급격한 개혁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조광조가 늘 말과 행동이 반듯하고 그가 행해나갔던 이런 개혁들이 살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서 조광조의 인기가 되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자 왕으로서 질투가 나죠. 조광조를 따른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저러다가 제 인기가 나보다 넘어서게 되면서 저러다 제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한때 미뤄졌던 조광조에게 등을 돌리고 그와 그를 따르는 살인들을 숙청했던 사건 기묘사화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조광조의 경우에는 사약을 받아서 죽기 전까지 전하께서 그럴 리 없다라고 끝까지 믿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죽음을 당할 때야 아이고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네, 사람이 너무 반듯하고 훌륭하기만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교과서에 다른 사화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김효 사화는 자세하게 다루길래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때는 척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척신이란 왕의 외갓집 친척들인 신하들, 왕의 외갓집 신하들을 척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왕의 외척 가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윤이라고 불리는 윤씨 가문이었고 또 하나는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씨 가문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당시 왕의 외척 가문이 두 개였는데 둘 다 윤씨 가문이어서 대윤, 소윤이라고 불렸어. 먼저 권력을 잡았던 쪽이 대윤이고 나중에 권력을 잡았던 쪽이 소윤이거든요. 아무튼 이 두 윤씨 가문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게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들의 싸움에 휘말리면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핵심은 사림은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되었던 새로운 정치 세력이었다. 훈구들의 비판과 견제를 받으면서 사화가 4차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화의 순서 외워두면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네, 외워둬서 전혀 나쁠 거 없겠죠, 그죠?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 묘자리를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께서 화를 벌어내면서 뭐? 갑자기 묘를 사? 라고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버럭지르셨어요. 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외워두면은 좋지 않을까? 기가 막히지 않니? 나는 내가 이거 생각해보면서 우와 난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여러 차례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조금 반응이 좀 오네, 그지? 얘들은 영상 찍을 때 리액션 잘해줘야 돼 라고 여러 차례 갈구니까 이제야 실반에서 조금 반응이 올라오네요. 역시 학습의 효과는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차례 살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 살아남은 건 누구였느냐? 사림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요. 훈구는 공신 세력이에요. 계유정난이나 중종 반정과 같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공신들은 또다시 탄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들의 경우는 어떠했느냐?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왔어요. 뭔 소리냐? 자, 애당초 살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방에서 공부해서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방 곳곳에는 서원이라고 해서 성리학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기관이 있어서 살인들은 여기에서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다시 말해서 사화로 죽여도 지방에서 서원에서 공부한 새로운 살인이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던 겁니다. 결국 시간은 누구 편이었던 거예요? 살인 편이었던 거예요. 그죠? 16세기 가게 되면서 훈구는 대가 끊겼던 반면 꾸준히 리필이 됐던 살인들이 결국에는 조선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향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마을 공동체의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촌 자치 규약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 지키자라고 정했던 규칙과 약속이 향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상관이냐?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을 정할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빨이 잘 먹힐까? 돈이 많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말빨이 잘 먹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지방에서 살아갔었던 그렇죠, 살인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인들은 자기 마을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정할 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유교 성리학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 규칙과 약속을 정했기 때문에 향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지게 되면서 살인들은 지방에서 더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지방에서 자신들의 지배 질서를 확립한 사람들이 서원에서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살아남은 쪽은 사림이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살인들이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지 마.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봐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사림이 16세기에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50분에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럴 수 없어요. 자,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림들이 훈구를 대신해서 조선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이번에는 사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림의 세력이 각각 둘로 나뉘게 되었으니 그들을 각각 동인 그리고 서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사림들이 왜 갑자기 세력이 나눠지게 되었느냐? 첫 번째, 척신잔재의 척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척신잔재란 무엇이냐? 자, 잠깐 앞으로 갔다 다시 올게요. 자, 을사사와 왕과 외척 관계에 있는 신하인 척신들끼리의 싸움에 휘말려서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을사사화였잖아요. 그래서 16세기 살인들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과거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던 이 명종대의 외척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살인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들 이 외척들에 있었던 이 척신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울의 동쪽에 살았어. 그래서 그 집단을 동인이라고 불렀고, 온건한 처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서울의 서쪽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서인이라고 구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또한 이 사람들이 대립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느 쪽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냐면은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담당하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을 어떤 관직에 임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조전랑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냐면 3사의 관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3사 뭐 하는 곳이라 그랬지? 비판하고 견제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조전랑의 어느 쪽 붕당 사람이 차지하느냐는 어느 쪽 붕당이 칼자루를 쥐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사림이 각각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됐으니 그들을 각각 동인과 서인이라고 불렀고 그 각각의 집단을 붕당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림들이 붕당이라는 집단을 형성해서 서로 대립을 하는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들 가운데 먼저 권력을 장악했던 붕당은 동인 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인 쪽이 먼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이번에는 동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나오게 돼요. 과거 우리랑 대립했던 서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또 나누어서 대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의 지배층들이 여러 개의 붕당으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조선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조선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라는 사람이고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집권한 붕당이 바로 북인입니다. 왜 북인이 집권하게 되었느냐? 이유 첫 번째, 광해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조선의 양반들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을 했죠. 물론 서인 남인들도 의병 활동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북인의 경우에는 의병 활동을 하다가 살아남은 쪽이 더 많기도 했거든. 아무튼 의병 활동의 공을 인정받아서 광해군 때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바로 북인이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 도와줬던 거 알죠? 네. 그리고 사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었거든. 하지만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명나라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요. 조선 전쟁터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명나라랑 조선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만주의 여진족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중국을 차지하겠다고 명나라랑 전쟁을 벌입니다. 명나라 후금을 막아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밀려요.
이거 죽겠다. 자,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임진왜란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네가 나 도와줘야 돼 라고 하면서 조선한테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도 남 도와줄 만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명나라 돕지 않을 수 있나요? 임진왜란 때 도와줬잖아, 그지? 명나라 돕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명나라 도와주게 되면은 누구한테? 그죠? 후금이 우리를 적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광해군과 북이는 그 둘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중립 외교 정책을 시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나름 이 사람에게는 현명한 판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서인들이었죠. 임진왜란 때 우리의 목숨을 구해줬던 명나라를 사실상 배신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배신자를 왕으로 앉혀둘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롭게 인조를 왕위에 앉혔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고, 이 인조반정을 서인이 주도했고 남인들이 일부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인조 때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북인들은 붕당으로서는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었고 남인들은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얘기 안 했네. 여러분들 교재에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방향이 요 방향이고 이 방향인데 프린트가 거꾸로 돼 있을 거예요. 그치? 화살표의 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 네, 요거 화살표 방향 요 방향이고 요 방향입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교재 만들다가 뭔가 실수했는지 아무튼 다 바뀌었더라고. 화살표 방향 2개 고쳐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조반정 화살표도 거꾸로 돼 있을걸? 네. 그지? 네, 요거 화살표도 좀 고쳐주세요. 인조반정 화살표도 고쳐주시기 바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인조 때 서인이 권력을 잡았고 남인들이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론에 따른 정치를 추구하는 붕당 정치의 순기능, 올바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우리 붕당 정치라고 하면은 양반들이, 조선의 양반들이 지들끼리 편먹고 싸워서 패싸움이나 벌이던 안 좋은 정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붕당 정치가 나는 올바른 기능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공론을 수렴하는 정치였다라는 것이죠. 공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조선의 양반들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각각의 붕당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아니야. 이 사람들 지방에서 서원에서 공부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자기 고향에 있는 서원에서 어떤 스승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할 때 나왔던 주장들이 서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투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신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각각의 지방에 살고 있는 양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붕당 정치의 원래 올바른 기능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붕당을 인정하고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얘네가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도록 놔둠으로써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 붕당 정치의 올바른 기능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권력을 잡은 붕당이라고 할지라도 상대 붕당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걔가 나의 독주를 막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마치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와 같이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어느 한쪽의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붕당 정치의 바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하지만 현종대에 예송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면서 그러한 붕당 정치의 올바른 기능은 하나 둘씩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송이란 무엇이냐? 자, 선생님이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자의대비라는 새엄마가 상복을 몇 년 있는가로 벌어진 논쟁이 바로 예송 논쟁이다, 예송이다 라고 써놨는데 부연 설명 밑에다가 써놨어요. 자,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나중에 병자호란을 겪죠. 배운 기억 나나요? 네.
네, 그리고 청나라에 의해서 병자호란을 겪은 인조, 나중에 자기의 두 아들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는 두 명의 왕자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요. 자, 그 인조에게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조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올라야 정상이지? 소현세자가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정상이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면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질로 끌려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왕위에 오르지 않을 예정이었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효종이었고 그의 부인이 효종비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네, 자 한편 인조는 첫째 부인이 죽었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낳은 첫째 부인이 죽었어. 그래서 재혼을 해서 둘째 부인을 맞이하였으니 그 여자가 바로 자의대비였고 성이 조씨라서 조대비라고 부르는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조선시대 때 결혼은 결혼 정년기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인조는 이미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3. 43세였어요. 그리고 재혼 여성이었던 자의대비, 조대비의 경우에는 14살이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때는 15 전후가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43살이 14살짜리랑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복림대군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9살이었어. 19살. 그러니까 복림대군에게 효종에게 자의대비는 뭐예요? 새엄마예요. 그죠? 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지?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도 살아있었고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도 살아있었어.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되는지 딱히 정해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상복을 입을 것인가를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게 예송 논쟁이었습니다. 이때 서인의 경우에는 효종이 죽었을 때는 1년,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9개월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남인의 경우에는 각각 3년 그리고 1년을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뭐라고 이것 가지고 싸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유교 성리학 국가에서 왕실의 예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단순히 그냥 예전의 문제가 아니야. 애당초 서인이 왜 1년 입자고 주장을 했느냐? 원래대로 한다면 왕이니까 3년 입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둘째 아들 아니냐.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만 입으면 된다라는 거였어. 다시 말해서 왕권을 약화시킴으로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서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나요? 반대로 남인은 왜 그랬느냐? 무슨 소리냐? 어쨌든 왕이기 때문에 왕의 예법에 따라 3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남인들의 경우에는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서인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습니다만은 두 번째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남인이 이기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어. 서로를 미친 듯이 비난하고 서로와의 싸움이 굉장히 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붕당 정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치였는데 예송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다? 저 새끼를 죽여야 내가 산다 라는 식의 정치 싸움으로 점차 분당 정치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 뒤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한국사 수업에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 이따 쳐야지. 네.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